여러분, 낮에는 선풍기 회사 부장님, 밤에는 전설의 저격수, 심지어 유치원생 딸을 둔 평범한 워킹맘, 이런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재밌는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킬러의 남편은요, 바로 그 킬러를 쫓는 신문사 기자입니다. 남편의 절친은 그 킬러를 잡는 게 인생 목표인 형사고요. 시누이는 경찰 지망생입니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전원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인생을 걸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옆에서 국을 떠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공효진 주연 MBC 새 드라마 유부녀 킬러의 원작 웹툰입니다. 오늘 명작 맛집이 이 원작을 처음부터 최신 연재분까지 통째로 몰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가 어디로 갈지 미리 알고 싶은 분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끝납니다. 당연히 원작 스포일러 가득이니까요. 웹툰을 아껴두실 분들은 여기서 멈추시고 준비되신 분들만 따라오시죠. 먼저 이 작품의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15년간 확인된 것만 98건,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쇄 저격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피해자가 전부 강력 범죄 전과자예요. 아내를 죽이고 감형받은 남자, 아이를 해치고 집행유예로 같이 나온 인간들, 법이 놓아준 자들만 골라서 단 한 발의 총알이 찾아갑니다. 범인은 이름도 얼굴도 성별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킹피셔라고 부릅니다. 물총새라는 뜻인데요. 높은 곳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총알처럼 내리꽂히는 새, 딱 그 방식으로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킹피셔에겐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15년의 활동 중에 딱 2번 완전히 사라진 공백기가 있다는 것. 한 번은 8년 전 8개월 동안, 또 한 번은 4년 전부터 최근까지 무려 4년. 경찰도 언론도 이 2번의 공백이 뭘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그 공백의 정체가 연애와 육아휴직이라는 걸요. 네, 전설의 킬러가 사라진 이유는 결혼하고 애 낳느라 바빠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주인공 유보나의 시작은 어둡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첫 기억부터 보육원이에요. 그런데 이 보육원의 원장이라는 인간이 말로 담기 힘든 악마입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원장실로 불러서 수면제 같은 사탕을 먹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서 입양을 원하는 자들에게 상품처럼 팔아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어린 보나는 아직 그 실체를 모릅니다. 보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기르던 토끼를 들개들이 물어 죽였거든요. 소녀는 복수를 하겠다고 매일 새총 연습을 합니다. 그 꼬마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의 후원자로 찾아온 러시아 귀부인 마리아, 이 여자가 새총을 쏘는 보나에게 다가와 딱 2마디를 납니다. 모든 짐승의 급소는 눈이야. 눈을 노려. 그리고 떠나가기 전에 한마디 더. 원장이 주는 사탕은 절대 먹지 마. 여러분, 이 2마디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대사입니다. 심지어 최신 연재분에서까지 회수되는 복선이에요. 결국 그날이 옵니다. 보나도 원장실에 불려가고 사탕을 강제로 먹게 됩니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나 보니 카메라를 든 원장이 앞에 있습니다. 그 순간 보나는 마리아의 말을 떠올립니다. 급소는 눈. 소녀는 원장의 눈을 공격하고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길에 암실에서 그동안 원장이 아이들에게 저지른 짓들을 모두 목격하고요. 보나를 쫓던 원장은 천식발작을 일으킵니다. 흡입기만 있으면 삽니다. 8살 보나는 그 흡입기를 멀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원장이 쓰러져 가는 걸 가만히 지켜봅니다. 유보나가 처음으로 죽게 놔둔 악인이었습니다. 약속처럼 다시 나타난 마리아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대신해줬구나. 마리아는 보육원을 불태워 모든 증거를 지우고 보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소녀는 그 손을 잡고 러시아로 떠납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러시아의 명문 볼콘스키 가문의 안주인입니다. 겉으로는 아동복지 재단까지 운영하는 완벽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집안인데 실체는 전 세계를 돌며 재능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킬러로 키우는 양성소입니다. 보나는 영지에서 풍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 불안을 못 떨칩니다.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고아의 불안이죠. 그래서 스스로 일거리를 만듭니다. 훈련장 유리창 닦기. 왜 하필 거기냐면 유리 너머로 훈련생들의 동작을 훔쳐볼 수 있거든요. 어깨 너머로 기술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유보나의 진짜 재능입니다. 사격 솜씨보다 무서운 관찰력. 14살에 저격수 양성학교에 입학합니다. 졸업시험을 통과한 단 3명만
볼콘스키라는 성을 받을 수 있는 비정한 곳입니다. 여기서 운명의 룸메이트를 만나죠. 레일라. 처음엔 완전 앙숙이었어요. 동급생 사트리아가 보나에게 준 꽃다발을 레일라가 화병째 깨버렸거든요. 보나도 레일라의 애창 시집을 물에 담가 보복하고요. 유치하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집니다. 레일라가 화병을 깬 진짜 이유, 그 꽃이 짝수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짝수송이의 꽃은 죽은 사람에게 바치는 겁니다. 즉 그 꽃다발은 선물이 아니라 죽음의 경고였던 거예요. 레일라는 그걸 알아보고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죠. 사트리아가 널 노리고 있다고. 실제로 사트리아는 경쟁자를 줄이려고 사람을 시켜 보나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려 합니다. 결과는 보나가 전원 때려 눕힙니다. 이 사건으로 보나, 레일라, 그리고 마리아의 친아들이자 금발의 저격수 세르게이 셋이 한 팀이 됩니다. 팀 이름은 트로이카. 셋이서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나란히 볼콘스키의 성을 받으며 정식 킬러가 됩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레일라가 임무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 보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떠나 한국으로 옵니다. 이 믿었습니다라는 말 기억해 두세요. 한국에 온 보나가 입사한 곳 두루미 전자, 선풍기 만들어 파는 지극히 멀쩡한 가전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영업 3팀만은 다릅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는 암호로 움직이는 법이 처벌하지 못한 흉악범들을 처리하는 비밀 조직이었거든요. 정체불명의 보스 X에게 의뢰를 받고 X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규칙까지 있는 나름 원칙 있는 사적 제재 회사입니다. 멤버들이 하나같이 물건입니다. 사고 위장 전문가의 스피드 광인 김봉 팀장, 의료사고 위장 전문 고영갑 과장, 로봇지 같은 걸 뚝딱 만들어내는 무기 전문가 봉태민 과장, 고문 전문가 양해솔 대리는 전직 국정원 특수부 출신의 선천적으로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회의를 느껴 유치원 교사로 전직했는데 자기가 맡은 원아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자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동 대상 범죄자는 무조건 해솔 담당입니다. 이 사람의 신조가 살벌합니다. 죽여달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진짜 시작인 거야. 천재 해커 기영도 대리, 별명이 미친 손가락입니다. 이 사람 전문 분야가 독특한데 스스로 목숨 끊게 유도하는 겁니다. 디지털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했던 협박을 그대로 되돌려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유보나 팀의 에이스이자 유일하게 총으로 직접 처단하는 저격수. 그런데 여기 이중반전이 있습니다. 팀에서 보나의 진짜 포지션은 미끼입니다. 저격은 눈에 띄거든요. 언론과 경찰의 시선을 킹피셔 한 명에게 몰아주는 동안 나머지 팀원들은 사고사로, 병사로, 실종으로 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세상이 킹피셔 한 명을 쫓는 동안 조직은 안전한 거죠. 이 팀의 원칙 하나, 보통 타깃은 1년 안에 처리하지만 아동 성범죄자만은 예외입니다. 출소 당일 단 하루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보나의 한국 활동 중에 훗날 아주 중요해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이고 고작 7년을 살고 나온 남자 오만석. 그 남자의 어린 자식이 홀로 그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오현남. 보나는 길에서 그 아이에게 지나가듯 묻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필요하니? 그리고 한마디를 남깁니다. 자기 전에 창문을 조금 열어둬. 그날 밤 현남은 직접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농약을 탄 음료까지 준비했다가 반성하는 듯한 아버지의 모습에 흔들려서 잔을 거둡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본색이 나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후회했다. 그날 너도 같이 죽였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달려드는 그 찰나 열어둔 창문 틈으로 총알이 날아와 관자놀이를 관통합니다. 다음날 아침 눈발에는 손글씨가 남아있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현남이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이 아이에게 유보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됩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공백기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여름, 보나는 시내 호텔 옥상에서 클라이언트 미팅, 그러니까 저격 하나 마치고 비상계단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단 참에 웬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소매치기를 쫓다가 야구 배트에 뒤통수를 맞고 뻗은 열혈 기자 권태성입니다. 보나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남자의 휴대폰으로
신고를 해주고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을 죽이고 오는 길에 사람을 살렸네. 근데 참 잘생겼다. 여러분, 이게 이 부부의 첫 만남입니다. 저격 직후에 첫눈에 반한 겁니다. 그 무렵 보나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살인 끝에 삶이 텅 비어버린 거죠. 퇴사를 고민하고 어느 날은 병원 옥상 난간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떨어지면 많이 아프려나? 그때 누가 소리치며 달려옵니다. 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태성입니다. 극단적 선택 시도로 오해하고 온몸으로 말리면서 삶은 소중한 거라고 일장연설을 늘어놓습니다. 이 인연이 산장으로 이어집니다. 지친 보나에게 팀 동료 영도가 여행을 권하면서 슬쩍 한 산장을 추천하거든요. 네, 태성이 머물고 있던 그 산장입니다. 해커가 다 알고 꽂아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유례없는 폭설이 옵니다. 산장 주인 부부는 발이 묶여 못 돌아오고 단 둘이 고립됩니다. 설상가상 쥐들이 난로를 건드려 식량 창고에 불이 나요. 먹을 것도 통신도 끊긴 완벽한 고립. 태성은 여기서 착각합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 보이는 이 여자가 조용한 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러 왔구나. 그래서 매일 보나를 끌고 다니며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예쁜 낙엽을 주워다 주고 쉴 새 없이 말을 건넵니다. 보나 표현으로는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식량이 다 떨어진 날 보나가 총을 들고 사냥을 나갑니다. 그런데 총이 사라진 걸 발견한 태성은 이 여자가 진짜 죽으러 갔구나 하고 온 산을 뒤지다가 굴러떨어져 자기가 쓰러집니다. 노루를 잡고 돌아온 보나가 그런 태성을 업고 산장으로 돌아오죠. 정신을 차린 태성이 보나를 와락 껴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다며 아이처럼 펑펑 웁니다. 이 장면이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98명을 쏜 킬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눕니다. 태성의 시끌벅적하고 화목한 가족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이란 걸 가져본 적 없는 보나는 처음으로 따뜻함이란 걸 느낍니다. 그리고 설경 앞에서 태성이 직진합니다. 네가 누군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알게 된 너의 일부만으로 사랑하게 됐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눈이 다 녹고 봄이 될 때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산장 주인이 돌아온 뒤에도요.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이게 첫 번째 공백, 8개월의 정체입니다. 전설의 킬러가 연애하느라 잠적한 겁니다. 보나는 살아갈 이유를 찾았고 사직서를 찢고 복귀했고 시댁의 반대를 뚫고 결혼합니다. 두 번째 공백기는 좀 더 아슬아슬합니다. 결혼 후에도 보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의 타깃은 특수 강간범 연창복. 그런데 저격 직전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임신이었습니다. 보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임무를 접습니다. 마침 한국에 와 있던 옛 동료 세르게이가 대타로 나섭니다. 문제는 그날 킹피셔를 취재하던 태성이 하필 그 공사장 옥상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태성은 붙잡혀 트렁크에 갇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타깃 옆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나라면 아이가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자고 했고요. 하지만 세르게이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아이는 눈앞에서 아버지가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보나는 폭발합니다. 세르게이를 때려 눕히면서 소리치죠. 아이는 죄가 없어. 네 나라로 돌아가. 두 사람의 우정에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한편 트렁크 속 태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르게이는 태성을 산길로 끌고 가 처리하려다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보나와 태성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보나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세르게이는 총 대신 경고를 남깁니다. 오늘 본 걸 잊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까지 전부 죽인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잘자, 굿나잇. 이 한마디도 꼭 기억해두세요. 몇 년 뒤에 아주 소름 돋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태성은 그날 이후 킹피셔 취재를 완전히 접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내가 내민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영문 모를 눈물을 쏟습니다. 당신 곁에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보나는 출산과 육아를 위해 긴 휴직에 들어갑니다. 이게 4년의 공백입니다. 세상은 킹피셔가 죽었거나 은퇴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현재 딸 유리가 어느 정도 크자 보나는 복직합니다. 복직 첫날 첫 임무. 아내를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고 보험금을 챙긴 뒤 음주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고 풀려난 남자. 보나는 4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완벽한 한 발로 처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가 있습니다. 이동진, 태성의 고등학교 절친입니다. 동진은 현장에서 지워진 CCTV,
완벽한 사격, 그리고 저격 지점에 남은 미세한 가루 하나를 발견합니다. 베이비 파우더였습니다. 동진은 직감하죠. 킹피셔가 돌아왔다. 동진이 왜 이렇게 킹피셔의 진심이냐? 15년 전 슈퍼를 하던 동진의 부모님이 장은학이라는 남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살인도 아닌 상해치사 16년형을 받았어요. 그날 동진은 기자의 꿈을 접고 경찰이 됩니다. 범인을 내 손으로 잡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동진에게 사적 제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입니다. 누구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요. 이 지점이 이 작품의 진짜 재미입니다. 보나를 쫓는 사람들을 보세요. 남편은 킹피셔 전담 기자, 남편 절친은 킹피셔 전담 형사, 신우이 세아는 경찰 지망생에 신우이의 남사친 성운도 형사. 온 가족과 그 주변이 전부 포위망인데 정작 한가운데의 킹피셔는 오늘도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며 제사상을 차립니다. 복직한 보나 앞에 신입이 들어옵니다. 오현남, 어딘가 낯익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 신입 태도가 이상합니다. 인사도 안 받고 보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러다 환영 회식날 취한 척 보나의 어깨에 기대더니 낮게 속삭입니다. 반가워 유보나. 존댓말도 아니고 부장님도 아니고 풀네임. 보나는 영도에게 뒷조사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 2012년 겨울 청주교도소 출소 당일 보나가 처리한 오만석,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의 소년이 어른이 되어 독을 공부해서 보나 앞에 나타난 겁니다. 복수인가? 고민하는 사이에 현남이 선수를 칩니다. 제보가 있다며 태성을 불러내 약을 탄 커피를 먹이고 쓰러진 남편의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냅니다. 혼자 와라. 보나가 아지트에 도착하자 현남이 통보합니다. 남편에게 자신이 개발한 독 미스트를 먹였다고. 흔적도 남지 않는 맹독이고 30분 안에 해독제를 먹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런데 현남이 원한 건 돈도 목숨도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의 요구는 단 하나. 가족이 생기기 전의 유보나로 돌아와. 무슨 말이냐면요. 현남에게 보나는 어둠 속에서 자기를 구원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유치원 재롱잔치에 가고 남편 와이셔츠를 다립니다. 신이 평범한 아줌마가 된 걸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뒤틀린 광신도의 난동인 거죠. 여기서 유보나의 선택이 이 작품 전체를 통틀어 제일 유명한 장면입니다. 보나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미스트 잔을 통째로 들이킵니다. 그리고 패닉에 빠진 현남에게 말합니다.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게 아니야. 가족이 곧 내 목숨이야. 그러니까 이번엔 네가 나를 살려줘. 현남이 무너집니다. 울면서 고백하죠. 당신은 나의 신이에요. 죽일 리가 없잖아요. 해독제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남편이 마신 것도 방금 그것도 전부 그냥 수면제예요. 그렇게 이 사건은 끝납니다. 태성은 영문도 모르고 낮잠 한숨 잘 자고 귀가했고요. 현남은 이날 이후 보나의 가장 열렬한 조력자이자 영도와 함께 사내 비공식 팬클럽이 됩니다. 자기 신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복한 거죠. 이 작품의 매력은 이런 큰 사건 사이사이의 일상입니다. 몇 개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제사 에피소드. 1년에 한 번 시댁 제삿날 보나는 고아라는 이유로 시어머니 옥선자에게 온갖 구박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치킨집 건물의 건물주가 누구냐면 며느리 유보나입니다. 킬러 수입이 어디 가겠습니까? 물론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릅니다. 그 제삿날 딸 유리가 사라집니다. 온 가족이 뒤집힌 가운데 단서가 나와요. 유리가 엄마의 부모님은 왜 제사를 못 받아? 죽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영도가 CCTV를 뒤져 찾아낸 곳은 아파트 옥상. 유리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제사에 초대하려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였습니다. 엄마 쪽 조상님들만 밥을 못 얻어먹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보나가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키는 장면. 웹툰 독자들 다 울었습니다. 이날 가족 투표로 제사는 만장일치 폐지됩니다. 시어머니까지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표규철 에피소드는 통쾌함 담당입니다. 최악의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하는 날 경찰 호의를 뚫고 휴게소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완벽하게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도주극을 설계한 게 누구다? 영업 3팀입니다. 도주 차량이 데려다 준 곳은 산속 외딴 집. 마취총에 쓰러지는 표규철 뒤에 보나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게 커피 줄 때 마셨으면 편했잖아.
이후 아동범죄 전담 해소의 시간입니다. 자세한 묘사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세상에는 도주범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참고로 작중 최근 10년간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당일 사라진 사건이 10건이 넘습니다. 전부 그렇게 된 겁니다. 중반부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카지노 사건인데요. 타깃은 국회의원 아들 탁종구, 약물 성폭행의 불법 촬영까지 하고도 집행유예로 걸어나온 인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VIP 카지노 호텔에 숨겨놔서 침투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중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날, 같은 층에 다른 타깃을 노리고 침투한 또 다른 사적 제재팀이 있었던 겁니다. 낮에는 정비소 직원, 뒤에서는 수리 견적서라는 암호로 움직이는 달삼거리 정비소 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적으로 오인해 한바탕 붙고 나서야 정체를 확인하고 즉석에서 연합 작전이 성사됩니다. 이 바닥도 좁습니다. 이 에피소드 최고의 긴장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하필 그 호텔에 남편 태성이 취재를 와 있었다는 거요. 카지노 한복판에서 마주치기 직전까지 가는데 영도가 CCTV로 동선을 실시간 중계해준 덕분에 보나가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미친 긴장감 나올 장면입니다. 작전 자체는 예술이었습니다. 카드 카운팅으로 블랙잭판을 휩쓸어 VIP층에 접근하고 두 타깃을 이간질시켜 공개석상에서 싸움을 붙이고 최종적으로 탁종구가 다른 타깃의 살인범으로 완벽하게 뒤집어 쓰는 시나리오. 잠복 취재 중이던 태성의 후배 기자는 영문도 모른 채 특종 보도자가 됐고요. 이제 러시아 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르게이가 한국에 옵니다. 한국 이름 김슬기, 훤칠한 금발 미남. 결벽증 때문에 호텔을 못 쓰겠다며 보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태성 입장에서 보죠. 아내의 과거를 나보다 잘 아는 잘생긴 남사친이 우리 집 거실에 있다? 태성은 난생 처음 질투라는 감정이 몸서리치게 몸부림칩니다. 이 구간은 코미디입니다. 부부싸움 아닌 부부싸움 끝에 오히려 사이가 더 애틋해지고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 세르게이가 무심코 인사를 건넵니다. 잘자 굿나잇. 그 순간 태성의 몸이 굳습니다. 4년 전 트렁크에서 자신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경고하던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인사. 태성은 악몽에 시달리다 흥신소에 세르게이 뒷조사까지 의뢰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보고서는 흠잡을 데 없는 명문가 자제. 태성은 그 찜찜함을 억지로 삼킵니다. 이 떡밥은 아직 터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작품에서 제가 최고로 꼽는 사건이 터집니다. 동진 부모의 원수 장은학이 15년 만에 가석방됩니다. 모범수라서요. 동진은 확인하러 갑니다. 그가 일하는 중국집에서 마주한 건 굽신거리는 초라한 노인. 동진이 허탈해하며 돌아서려는 순간 사장에게 야단맞은 장은학이 돌아서며 내뱉는 혼잣말과 눈빛을 동진만이 봅니다.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장은학은 식칼을 사들고 중국집 사장을 죽이러 갑니다. 미행하던 동진이 몸으로 막아섭니다. 얼굴이 칼에 베이면서도 놓치지 않고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여 총을 겨눕니다. 이 순간 동진의 머릿속이 어땠을까요? 15년을 기다린 부모의 원수가 총구 앞에 있습니다. 형사로서는 체포해야 합니다. 아들로서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동진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서 떨립니다. 당기지도 거두지도 못한 채로요.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 한 발이 장은학의 관자놀이를 관통합니다. 보나였습니다. 보나가 동진 대신 원수를 갚아준 겁니다. 동진은 직감합니다. 킹피셔다. 지금 바로 저격 지점으로 뛰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그를 붙잡은 겁니다. 고마움이라는 무언가가요. 이후 동진은 말합니다. 그놈이 죽어서 너무 기뻤다고. 그런데 세상에서 그놈을 제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킹피셔를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내가 못 넘은 선을 대신 넘어준 존재를 용납하면 자기가 무너지니까요. 이 캐릭터가 이 작품의 양심이자 비극입니다.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면서 여론이 폭발하고 드디어 경찰의 킹피셔 전담 수사팀이 공식 출범합니다. 팀장은 구태석. 이 이름 기억해두세요. 전담팀이 만들어진 와중에 더 무서운 손님이 옵니다. 양어머니 마리아가 직접 한국에 온 겁니다. 이 여자가 나타난 곳이 걸작입니다. 시어머니의 치킨집, 보디가드와 선물 꾸러미를 늘어놓고 러시아의 기품 있는 사돈 행세를 하는데 고아 며느리라고 보나를 무시하던 옥선자가 순식간에 공손해집니다. 하지만 단둘이 남았을 때 마리아의 본론은 차갑습니다.
네 소꿉놀이는 이제 끝났어. 널 러시아로 데려가겠다. 보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보디가드들을 전부 그 자리에서 제압하고 마리아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빈총이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던 거죠. 총알이 있었어도 당겼을 거라는, 내 가족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전부 죽여버리겠어. 마리아는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뭇하게 웃으며 떠납니다. 넌 결국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 이 예언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한편 동진의 수사는 무섭게 진실에 접근합니다. 저격 지점의 베이비 파우더에서 아이 있는 여성 가설을 세웁니다. 성훈이 8년 전 사건의 신고 기록을 뒤져 신고자가 여성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시티스퀘어 사건의 시간대를 분석해보니 저격 시간과 신고 시각 사이에 7분의 공백이 있었고 킹피셔가 내려오다 쓰러진 태성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수감 중인 소매치기를 면회하니 그날 건물에서 응원단 복장의 여자를 봤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킹피셔는 여자다. 동진은 확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모순이 하나 있죠. 4년 전 태성이 목격한 킹피셔는 금발의 남자였다는 것. 동진은 결론을 수정합니다. 킹피셔는 단독범이 아니라 조직이고 상징적인 저격수가 그 중심에 있다. 정답에 거의 다 왔죠. 그리고 어느 저녁 태성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간 날 화장실에 다녀온 성훈이 무심코 말합니다. 형수님 댁에 요즘 보기 힘든 단종된 베이비 파우더가 있네요. 그 순간 동진의 표정이 굳습니다. 자기 아내 추리와 그 한마디가 맞물리는 소리로 들은 겁니다. 동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설명 못할 불길함을 아는 채로요. 이 장면에서 독자들 전부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원작 최대의 사건이 옵니다. 출소를 일주일 앞둔 여자 송혜순, 전직 보육원 원장입니다. 이 여자가 경찰에 편지를 보냅니다. 나가면 킹피셔가 날 죽일 테니 나를 미끼로 킹피셔를 잡으라고요. 이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느냐? 보육원을 나가야 하는 아이들을 꼬드겨서 일부러 차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그것도 신고를 못할 불륜 남녀의 차만 골라서요. 10년간 38명의 아이가 그렇게 다치고 장애를 얻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합의금을 전부 챙기고도 드러난 건 한 건뿐이라 형량은 고작 1년. 경찰은 미끼를 물었습니다. 전담팀 함정수사가 승인됩니다. 영업 3팀도 물론 이 여자를 놓아줄 생각이 없죠. 전담팀의 존재를 아니까 저격 대신 독을 준비하고 송혜순의 아내 메신저를 해킹해 가짜 정보를 흘립니다. 옛 보육원 금고에 숨겨둔 비자금 USB가 있다고요. 작전 당일 보육원에 잠입한 보나에게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 시절 그 원장실의 냄새, 그 사탕, 트라우마가 터지면서 패닉에 빠진 겁니다. 송혜순을 눈앞에서 놓치고 들이닥친 경찰의 시선을 끌며 도주하는 미끼 역할만 수행하게 됩니다. 그 사이 송혜순은 금고에 도착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튀어나온 건 USB를 입에 문 로봇 쥐였습니다. 봉태민 과장의 작품이죠. 눈이 뒤집힌 송혜순은 쥐를 쫓아 도로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킹피셔를 쫓느라 달려오던 경찰 차량에 자신이 아이들에게 시켰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차에 치여 즉사합니다. 함정에 걸린 건 킹피셔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민간인을 함정수사로 죽게 만들었다는 여론폭탄의 전담반은 해체되고 동진과 성훈은 지구대로 좌천됩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작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최대 반전이 공개됩니다. 전담반 팀장 구태석, 이 사람이 영업 3팀의 내부 스파이였습니다. 구태석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알려진 채 죽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동명이인인 진짜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옥상에서 몸을 던진 피해자였던 겁니다. 미성년자라서 처벌도 안 된 그 진짜 가해자가 성인이 되던 해 킹피셔가 대신 응징했습니다. 그날부터 구태석에게 킹피셔는 유일한 구원자였고 수년간 조용히 내통해온 겁니다. 킹피셔의 조력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시즌3가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장면은 뉴스 속보입니다. 킹피셔로 추정되는 시신 발견.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킹피셔로 추정되는 시신 발견.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신 시즌에서는 2개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첫 번째 신우이 세아입니다. 세아는 영업 3팀의 해커 영도와 연애 중이었는데요. 영도의 집에서 이상한 것들을 자꾸 목격합니다. 무기고, 비밀시설, 그때마다 영도는 선택지를 줍니다.
지난 1시간의 기억을 지우는 파란 약. 마실래 말래. 세아는 매번 약을 마셨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영도가 난 킹피셔를 지원하는 핵심 요원이라고 고백한 날 세아는 처음으로 약을 거부합니다. 진실을 아는 채 이별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혼자 조각을 맞춥니다. 영도를 가장 가까이서 도울 수 있는 사람. 평범한 주부라기엔 말이 안 되는 피지컬의 새언니. 함께 보이스피싱범을 때려잡던 날 언뜻 스쳤던 눈빛. 새언니가 킹피셔구나. 가족 중 최초로 진실에 도달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세아의 결론은 이 작품답습니다. 폭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세아의 속마음 한 줄, 새언니, 짱 멋짐. 이 신의 올케 케미가 원작 팬들 최관계입니다. 최관계입니다. 두 번째 폭탄이 진짜입니다. 어느 날부터 킹피셔의 총알, 킹피셔의 수법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저격당하기 시작합니다. 15년간 범죄자만 처단하며 쌓인 묘한 여론이 무너지고 세상이 킹피셔를 괴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무고한 피를 뿌려서 킹피셔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짜는 치밀합니다. 보나의 집에 잠입해 머리카락까지 훔쳐다 현장에 뿌립니다. 경찰 프로파일이 30대 여성까지 좁혀집니다. 그리고 보나에게 소포가 도착합니다. 러시아 시집 한 권과 꽃, 짝수송이의 꽃. 기억나시죠? 짝수꽃은 죽음의 경고, 학창시절 레일라가 가르쳐준 그 신호입니다. 보나는 가짜 킹피셔의 사건 발생 지점들을 지도에 이어봅니다. 거대한 새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마리아의 첫 가르침을 떠올리죠. 모든 짐승의 급소는 눈이다. 보나는 새 그림에 눈에 해당하는 위치로 갑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친구, 트로이카의 세 번째 멤버 레일라였습니다. 난 너를 망치러 왔어. 레일라는 요구합니다. 러시아로 돌아와라. 거부하면 남편과 딸을 죽이겠다. 그리고 그 순간 딸 유리를 돌보던 시터에게서 연락이 끊깁니다. 시터는 이미 레일라에게 포섭되어 있었고 유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레일라가 승부를 제안합니다. 학창시절 둘이 함께하던 사냥 보드게임으로 네가 이기면 네 뜻대로 해주겠다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현재 연재분입니다. 레일라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진짜 목적이 뭔지, 유리는 무사한지 전부 지금 이 순간 웹툰에서 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원작 웹툰도 정말 재밌겠죠? 여러분들이 정주행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작 전체 정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작 맛집답게 드라마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드라마가 이 방대한 이야기 중 어디까지 다룰까요? 제 픽은 이렇습니다. 시즌제로는 아닐 것 같고 시즌 1은 아마 복직부부터 전담반 결성까지,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중반부까지를 다루고 송혜순 사건을 시즌 피날레로 아껴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저 함정수사 에피소드는 누가 봐도 시즌 마지막 회용 각본이거든요. 그리고 공효진 캐스팅, 원작 유보나의 핵심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무섭도록 평범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생활 연기의 최강자가 킬러를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원작을 정확하게 읽은 캐스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트를 들이키는 그 장면을 공효진이 어떻게 연기할지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본방사수각이죠. 앞으로 유부녀 킬러도 예고 분석과 뇌피셜로 찾아뵙겠습니다. 드라마는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뇌피셜놀이가 굉장히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순삭이었기를 바랍니다. 유부녀 킬러 원작 지금 카카오에서 연재 중이니 직접 정주행하셔도 후회 없으실 것 같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유부녀 킬러 본방 끝날 때마다 빠른 시간 안에 분석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작 맛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감동인가 사이다인가? 예, 명작 맛집입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